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중3 국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저는 김민준이고요. 대성마이맥에서 지금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중3부터 고2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학원들에서 수업 진행했고요. 그리고 학원에 나오기 전에는요. 제가 학교에 9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친 지가 제가 오늘 오면서 정확하게 세봤어요. 18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나온 지가 9년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를 어려워하고 또 어디를 준비해야지 최적의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그 어떤 상징하는 말 자체가, 제 수업을 포장하는 말 자체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떤 흐름에 따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그림을 함께 그려주겠다라는 의도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부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국어를 준비하는 것이 최적으로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 어떻게 다른가? 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수업을 진행하셨죠. 맞나요? 네, 자, 이미 수업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요. 다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무언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보기 상자로 문학에서 뭐 이론이나 또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나 시대와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든지, 또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연계된 또 다른 문학 작품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수능식을 표방한 그러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은요, 무엇이 기반이냐면 지식이 기반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확히 아는가 모르는가, 심지어요 내신은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내신 시험 문제를 누가 내죠? 선생님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가 수업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학교 수업을 명확히 듣지 않으면 답안을 정확하게 쓸 수 없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없다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내신 대비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반별로 교과서를 싹 다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스캔해 놓고요, 그것 종합한 자료를 다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선생님이 요구한 답을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의 정답이 동그라미야.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네모라고 표현하셨다. 그러면 네모로 쓰는 것이 맞다. 네모로 쓰면 절대 틀리게 채점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맞아요. 그런데 동그라미라고 써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은 난 이걸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내신은요, 학교 선생님의 입이 답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전달한 지식이 답이에요. 그런데요, 자,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자, 여기서 사고력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능에서는요, 우리가 본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문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인데요. 저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국어?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수능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작품, 그게요 몇 개냐면요, 제가 우리 조교쌤들 시켜갖고 세봤어요. 11종 교과서가 1047작품이에요. 거기에요 플러스요, 자,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플러스요 수능 특강에 실린 작가의 또 다른 작품까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양을 예상치 못하는 걸 뺀다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작품,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모든 작품 정도예요. 그걸요, 우리 아이들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달달 공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우리 이번에 아이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문학 몇 작품 들어갔습니까? 어머님들? 몇 작품 들어갔습니까? 모르십니까? 많이 들어가야 5작품 정도 들어갔을까요? 그죠?
그렇게 잤어 달달달달 외우듯이 학습하는 것은 수능식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학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수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낯선 지문, 비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낯선 작품, 문학에서도 자,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자, 이 독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건지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요,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정보 처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하고는요, 류가 조금 달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금씩 빨리 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능에서의 국어 영역은요. 자,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요. 문학하고 독서는 17문제씩에서 공통 과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화법 작문, 언어 매체인데 자, 우리 화법 작문하고 언어 매체 중에서 언어는 문법이에요. 자,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뭐가 어려워요? 네, 언매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점수가 높아요? 표준 점수가 높아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다시 얘기하면 언매를 선택해서 100점 맞은 아이와 화작을 선택해서 100점 맞은 아이는 100점의 점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매가 더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마치 연자제처럼 문학하고 독서의 배점도 더 언매를 선택한 아이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언매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돼요? 화작을 목표로 가야 돼요? 언매를 목표로 가야 돼요. 맞나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벌써 나 화작이야, 나 편하게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언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문학하고 독서, 제가요 항상 기계에서 혼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하고 독서 둘 중에요, 뭐가 어렵대요? 아이들이, 선배들이, 어머님들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자, 문학하고 독서 중에 선배들이 어떤 게 더 어렵대요? 독서가 더 어렵대요. 비문학이 더 어렵대요. 그죠? 자, 우리 결국요, 고3까지 올라가면 비문학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고등학교 학습할 때 자, 독서라는 것은 굉장히 간략히 다루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은요, 거의 내신을 따라가다 보면 문학만 치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은 쉬워져요. 그런데 독서는 어려워요. 실질적인 제재도 어려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균형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균형이 뭐죠? 특정할까요? 균형이라는 거, 예를 든다면요, 시소를 탄다면 무거운 아이가 축에 가까이 가야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지금 준비한다면 자, 문학하고 독서 중에 뭐 더 포커스 맞추는 게 맞아요? 독서를 포커스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요 시기에 아이들이요, 다 문학만 해요. 다 문학만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실제로요, 아이들이 독서를 언제쯤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2학년쯤 돼서 이제 하면 되지. 우리 아이는 비문학 독서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수준이요, 1학년 수준하고 2학년 수준하고 3학년 수준하고요,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3학년 되면 결국 비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 2학년 때 문학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극상의 수능 점수가 나오고 싶으면 사실은 독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 모토가 뭐냐면 중3부터 고2까지 수능 국어를 끝내야 돼요. 평가원 기출까지 끝내고 3학년 때는 마치 재수생처럼 내 부족한 면을 찝으면서 공부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 중에 고2에서 선수능반이라고요, 고3 컬이랑 똑같이 1년 내내 가는 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독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포커스는 수능에서는 독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1학년 내신에서 주요 시험 범위, 그러니까 1등급을 가르는 시험 범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텍스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국어다 보니까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의미 도출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자, 지금 딱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자, 시험 범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문학이에요. 1학기 때는 현대문학이고요. 2학기 때는 고전문학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 이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문법이에요. 아하, 그러면 의미 도출해 볼까요? 1학년 내신에서는 주로 뭐만 다룬다? 문학하고
문법만 다룬다. 아하, 그러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학하고 문법을 꾸준하게 조금 준비해야겠구나.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1학년에 다시 한 번만 강조해 볼게요. 독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학년 커리에서도요. 2학년 1학기는 거의 90% 학교가 문학을 하고요. 2학기는 엄매를 해요. 그럼 2학년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독서를 다루는 양이 없다시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독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커리는 대부분 다 독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독서를 수업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과서는요. 거의 수능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고1 초반 정도 또는 중3 정도의 지문이 교과서로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내놓는 지문의 수준하고 굉장히 괴리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독서를 거의 다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더 어려워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 국어는 아까 지식 기반이라고 했는데 암기만 가지고 가능한가?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 요건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국어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1등급 맞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진정한 국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 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문학이건 독서건 마찬가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해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 정보 처리할 때는 당연히 자, 무슨 휘력이 필요할까요? 어휘력이 필요해요. 됐죠? 자, 그런데요. 제가요. 어제도 제가 클리닉 하다가 아이들 클리닉 자료를 줬는데 일관되게 틀리는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지가 뭐였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주제를 역설했다예요. 역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웃으시죠? 역설이 무슨 뜻입니까? 이때 력은 힘, 력자고요. 설은 말하다 설자예요. 힘주어 말하다예요. 그런데요. 아이들 대부분이 고1인데도 선생님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밑에 예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적어도 아름다움이 뭔지 선이 뭔지 민준이가 누구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의미 도출을 할 수 있겠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텍스트 보셨으니까요. 자, 지금 민준이는 어떻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선이라면 민준이는 악이다. 선과 악은 상반 대조야. 그렇다면 짝지어진 아름다움과 민준이도 대조야. 자, 다시 얘기하면 민준이는 아름답지 않다. O예요, X예요? O입니까? X죠. 대조라고요. 다르다가 아니라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추하다라고 생각해야 맞다고요. 선과 악은 대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장을 볼 때 어떤 의미 도출,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고력에서 나와요. 당연히 제가 굉장히 쉬운 문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문장에서 이렇게 뭐뭐라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짝을 지어서 대꾸로 표현했어요. 그 의도는 뭐예요? 자, 무슨 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민준이가 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범주인 거예요. 이걸요 모든 텍스트 문장 문단 그리고 지문 전체에서 이 논리적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야지만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어휘력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학과 비문학의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앞에 문장에서 자, 얘네가 가정을 하고 있다, 대꾸로 짝지어지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대꾸라는 거 잘 알 것 같으시죠? 아니요. 2학년이 되어서도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통사구조 반복하고 대꾸하고 무슨 차이죠? 서리하고 영탄하고 무슨 차이죠?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이게요 지금 요 시기에 문학 개념을 명확하게 닦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학년,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 문학 개념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텍스트를 공부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자, 요 문학 개념 필요하고요. 요 시기는요. 우리 겨울까지 입학 전까지 문학 개념은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시, 소설, 수필, 극 모두요.
그리고요, 자 비문학에서의 개념을 숙지해야 됩니다. 자 비문학에서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조금씩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수능에 출제된 모든 지문들을 쭉 놓고 구조별로 유형화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6가지 유형이더라고요. 자, 이 6가지 유형에 따라서 내가 지문을 읽어낼 수 있으면 적어도 의미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문이 어떤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학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각각 제재별로의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경제에서는 정말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수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요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해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 균형 거래량은 뭔지, 균형 가격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지문을 쓰는 분들은 누구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수능 출제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 어휘를 모르려고 하면서 그냥 써요. 근데 애들은 진짜로 몰라요. 수요가 뭐죠, 어머니? 사람들이 원하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눈을 갑자기 피하시는데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가 무언가 재화나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켜켜이 미시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개념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쌓여있지 않으면 아이들이요, 텍스트를 읽어도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고요.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개념까지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고요. 제가요 실제로 아이들이 고2까지 수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3부터요 고2까지 요 지문들을 수준별로 다 조정해서 켜켜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이 배경 지식이 커지고 확장될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자, 얘는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화와 관련이 있고 텍스트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똑같이 계속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편할걸요. 그냥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습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스스로 자서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내게 계속 사고력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업이 결국은 수능식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과 사고력까지, 추론 능력까지 이렇게 갖추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국어 능력을 기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독서부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드려 볼게요. 자, 우리 독서의 개념과 원리로 수업은 시작이 될 거고요. 실제로 시즌 4까지 우리 겨울 방학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게 30주 가량이 됩니다. 30주 가량이 되고요. 우리 뒤쪽에 보시면 전체 커리를 제가 실어 드렸는데요. 지금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서 그 전체 커리로 완성을 조금 해 볼게요. 자, 일단 독서부입니다. 독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문의 6가지를 유형화시켜서 구조를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안다라는 것은 독해의 속도를 높이고요, 정확도를 높여요. 그래서 요때 아니면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실제로요, 제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지문의 구조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구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익숙해 하고 있으면 제재가 조금 어렵더라도 아, 이런 구조에 따라서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정보 처리해 놓고 내용 일치 문제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6가지로 관통하는 글의 구조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제 특성별 독해법을 학습할 겁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독서에서는 독서력을 기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어떤 영역이 나와도 구조화시켜서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논리적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 그리고 전체 글에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힘을 기르는 게 독서력이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력으로 제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거고, 표상전환 능력. 자, 여기는 별표 한 번만 쳐보실래요? 실제로 제가 독서 수업할 때는요, 국어 선생님 같지가 않아요. 인문사회과학기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심지어 한 지문 제가 수업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요 일주일가량 써요. 저도 논문 찾아보고요, 영상 수업 듣고요, 이러면서 배경 지식을 준비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독서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3점짜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상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 3번에 보시면 자, 지문 문제에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제시되거든요. 근데 그래프 보는 법부터 해야 돼요. 실제로요. 우리 아시겠지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변이는 X축이죠. 그런데요, 경제 그래프는요, 이것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Y축의 변화에 따라 X축의 변화를 보기도 하고 X축의 변화에 따라 Y축의 변화를 보기도 하고, 이것을 자, 지문에 제시된 대로 그래프를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조금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게 표산전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경 지식을 키울 겁니다. 배경 지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각 제재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어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이해하는 거, 그것까지 이렇게 가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인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6가지로 관통하는 글의 구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제 특성별로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시즌 3, 4 정도의 내용인데요. 자, 영역별로 독해하는 거,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제재, 각각의 제재에 따라 공부할 거고요. 자, 문형 파악의 문형의 동그라미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제가 또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형이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문제 유형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문제 유형은 왜 학습할까요? 네? 아, 그렇죠. 문제에 익숙하게 하려고. 다시요. 문제에 익숙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 물음을 던진다라는 건 반드시 무슨 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문을 보는 것이 맞지 않아요? 무엇을 묻는지 알고 답을 해야 정확하게 답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학습하고 문제 유형과 접목된 지문 분석을 하는 능력이 문제풀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지도 않을 걸 내가 지문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사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문형도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문제풀이 패턴까지,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까지 실전적으로 조금 아이들을 연습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 문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에서도요, 똑같이 개념과 원리 다룰 거고요. 자, 여기서 시, 소설, 스피, 극의 문학 개념을 확립할 겁니다. 문학 개념 동그라미 별표. 자, 2번은요, 이번 여름부터 겨울까지는요, 시, 소설, 스피, 극에 대한 문학 개념 명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 문학 개념, 시에 대한 이론 개념 다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1년에 시 몇 편 정도 볼 것 같아요? 많이 봐야 3편 봐요. 중학교 때 학교의 내신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개념이 온전할 리 없거든요. 그런데요, 요건 내신하고도 결합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어 라고 치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기에 문학 개념을 닦지 않으면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빈 공간이 생긴다예요. 그래서 요 때는요, 문학 개념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둘 거고요. 그 다음 갈래별로 이론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볼 건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문학 개념 보는 거 그 밑에,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줄이요. 자, 수능에서는요, 적어도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한 물음이 던져진다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아까 변별력을 갖춘 문제는 어떻게 낸다고요? 학교에서 수업하신 작품 이외에 또 작품을 실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읽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부모님들 굉장히 친숙한 작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여기서요, 작가나 또는 어머님들의 배경 지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작품에 아주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하는지 제가 한 30초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질문 던져볼게요. 자, 어둠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왜죠?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싫습니까, 그냥? 밤엔 어두우면 좋잖아요. 그죠? 뭐 때문이죠? 네, 화자는요, 얘를 내몰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구절 내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 평가원에서는요, 우리한테 이 작품을 감상하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감상을 요구한다면 이 작품을 읽고 너 슬프니? 울어. 이 작품을 읽고 너 즐겁니? 웃어. 이렇게 하겠죠.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심지어요, 우리 2학년쯤 돼도요, 아이들이요 저한테요 상담하면 이렇게 상담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요 나머지 문학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현대시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논리적인 분석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어둠을 내몬다. 내몬다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화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둠은 부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과 상반되는 애가 보이네요. 뭐 보입니까? 등불이 보여요. 아하, 그러면 등불을 밝히면 어둠을 조금 내몰 수 있구나. 그러면 어둠이 부정이라면 등불은 어둠을 내몰 수 있는 긍정적인 무언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아하, 그러면 아침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자, 등불이 밝은 이미지였는데 더 밝은 녀석이 오니까 얘는 완전한 긍정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얘가 긍정인 이유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이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사고를 해줘야 돼요. 시대처럼 오는 건 어떻게 오는 거죠? 갑자기 고개를 잘라내는 시대처럼 오는 건 어떻게 오는 거죠? 네? 안 들립니다. 시대처럼 온다. 시대라는 건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죠. 맞나요?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힌트 드렸어요. 시대처럼 오는 건 무슨 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반드시 아침이 올 거다. 내가 기다리는데 그러면 올 대상에 대해서 무슨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난 최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지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나 기다릴 거야. 무슨 지휘적 태도예요? 의지적 태도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자, 요 작품을 딱 읽을 때 제가 아무런 배경 지식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윤동주 작가야?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섞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때부터 아하 웃으면서 이제 답해요. 아침은 뭐니? 광복이요. 어둠은 뭐니? 일제강점기요. 등불은 뭐니? 화자가 버틸 수 있는 희망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걸 독재 정권의 시라고 본다면 또 다른 의미로 도출이 가능한가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지 내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문학 작품을 분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즉각적인 문학 작품 분석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조금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자, 문학 개념과 원리에서는 이렇게 자, 문학 개념 쭉 다 닦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설 그리고 수필 글까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개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교재 쓸 때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 다 닦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내신과 또 결합되는데요. 자, 고전 운문하고 고전 산문의 모든 갈래별 특성들을 다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나오는 우리 1학기 때 현대문학, 2학기 때 고전문학까지 완벽하게 이론 개념 내가 다 가지고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이고요. 자, 문법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은요, 단어, 문장, 의문 순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대부분 의문부터 학습하거든요. 그런데요, 실질적인 문법을 학습하는 순서는 단어가 우선입니다. 형태소의 개념을 모르면 의문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품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문장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에 따라서 중세국어까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의문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자, 문법에서는요, 요 개념들 명확하게 닦으면서 수능과 내신에 나오는 기출문제로 문제풀이하면서 실질적으로요, 제가 강남구 내신 문제들을 다 모아서 영역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다 분류해서 아이들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법에서 어려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요 순서에 따라서 학습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시즌 2 부분에서는 강남구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학습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즌 1, 2, 3, 4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잘 보시면요. 7월 7일 날 개강해가지고요. 자, 현대문법하고 그다음 비문학 짝지어서 할 거고요. 3시간 동안. 자, 그다음에 현대문법하고 강남기출 분석 그리고 비문학 짝지어서 할 거고요. 시즌 3에서는요. 자, 우리 현대문학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교과서 기출 작품 이제 문학을 할 겁니다. 그 대신 비문학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 계속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 4에서는 고전 문학 개념 아까 보겠다. 그리고 수능 교과서 기출 작품들도 모두 넣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때 수업을 듣게 되면 내신 때 다루어지는 현대 그리고 고전 문학 작품들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문학까지. 이렇게 비문학은 계속 가져가고요. 시즌 1, 2에서는 문법을 다루고 그리고 시즌 3, 4에서는 문학을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다 분류해 놨습니다. 이렇게 커리별로 시즌별로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수업 들어오면 과제 제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휘시조 테스트 보게 되고요. 그다음 수업 진행한 뒤에 마지막 테스트까지. 자, 여기서요. 제가 안내를 잠깐만 드릴 건데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제 이제 진도 교재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우리 고1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진 모의고사를 매주 한 회분씩 줄 거고요. 그에 따른 성적표를 줄 겁니다.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고 학평이에요. 교육청에서 낸 모의고사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도 있고 좋지 않은 모의고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들 중에서 괜찮은 모의고사를 소팅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요. 오답 확인까지 다 시킬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답 확인하는지 방법 알려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성적표까지 매주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 자료들은 그냥 뒤쪽에 문학하고 비문학 관련해서 매주차 수업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적용 과제들이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은 특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타임 특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카톡으로 보통 드리고요. 성적표 이렇게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 필독사항으로 이번 주차 수업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과제는 뭐예요?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써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적 같은 거 이제 보고 싶으시면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의 점수 1등급 어떤 점수인가 평균 어떤가 우리 아이 위치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누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건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요 이거 보내드리면요. 여기는 안 보세요. 이번 주에 수업 뭐 했나 이런 것들은 안 보시고요. 뭐만 보시냐면 이것만 보세요. 우리 아이의 점수 몇 점인가. 이것만 보시거든요. 제가 이 문자 쓸 때 굉장히 공들여서 오랜 시간 걸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호흡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암기를 합니다. 패스페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들 함께 갈궈주세요. 이번 주에는 힘들었습니다. 조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게 다 여기 필독사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성적 변화 추이까지 보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고요. 모쪼록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고입 앞두고 있는데요. 현명한 선택하셔서 학교 결정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어 입장에서는 학습의 방향도 조금 잘 정하셔서 우리 아이가 불균형한 학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